강진유배 18년. 다산 정약용은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조선 건설을 위한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임금에서부터 지방 수령에 이르기까지 조선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한 그의 사상은 500권의 책 속에 담겨져 있다. 그가 밝힌 국가개혁안은 어떤 것인가? 500권을 쓰게 한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1801년) 젊고 유능한 정치인 다산 정약용은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은 개혁군주인 정조가 사망하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이 본격적인 세도 정치로 접어들게 됩니다. 정약용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 유배지에서 바라본 이 조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털끝 하나 가지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 쉼없이 책을 써 내려갑니다. 한동안 눈이 멀기도 하고 또 중풍으로 팔을 못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500권의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새로운 조선을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18년간의 유배와 500권의 저서, 그것은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입니다. 당시로서는 컴퓨터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또 종이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목민심서 한 책입니다. 복사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만큼의 분량이 바로 한 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한 권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쓸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는 어떻게 다 되셨어요?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네. 다 됐고요. 제가 좀 속필입니다. 네. 이 정약용 선생도 기록에 따르면은 좀 속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드디어 목민심서 이제 계산을 해볼 시간이 왔는데요. 네. 이 한 권을 장수를 세보니까 모두 17장, 네. 그러니까 34쪽이 네, 쪽이죠.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에 4쪽을 쓰셨으니까 계산을 좀 해볼까요? 네. 해보니까 8시간 30분이 걸리는군요. 한 권을 쓰는데. 네. 그렇다면 정약용이 쓴 500권의 책, 요즘 학술 서적 몇 권에 해당이 될까요? 다산의 저술이 500권이라고 그랬으니까 500권을 현대 책자로 만들 때 50권 내지 60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판례를 모은 CD롬 타이틀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CD 안에는 이런 법전이 54권의 분량이 실려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정약용이 중국의 재판 기록을 참고해서 만든 흠음 신서의 자료 조사 과정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CD롬 타이틀은 20명의 전문가들이 2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이 CD롬에 담긴 내용과 비슷한 그런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배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판례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출판했다는 사실은 첨단 장비가 갖춰진 오늘날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약용이 책 한 권 한 권을 써내는데 투자한 시간과 노력, 이것은 수치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것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존하는 작가 중에 제일 책을 많이 썼다는 소설가 이문열 씨를 찾아가서
책 내용을 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 어려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생활을 몇 년 하셨죠? 등단 한 걸로 보면 79년이니까 네. 19년이 되는데 네. 매일신문 기자를 그 뒤에 1년 더 했으니까 전업 작가로서는 18년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18년 마침 또 정약용에서 18년 동안에 저희가 책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19년 동안에 쓰신 책은 총 몇 권 정도 될까요? 순수하게 창작은 요새 책으로 하면 권수로 한 40여 권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번역 그 삼국지나 서지 같은 예. 거 합치면 한 70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짧게 구성을 한 책이라면 한 며칠 정도 구성하셨어요? 근데 이제 구상 같은 거를 시간을 재진 못하고요. 예. 어차피 이제 그 쓰기 시작해서 해서부터. 만약 집필 기간을 네. 말한다면은 뭐 짧은 것은 물론 시원찮은 책이긴 하지만은 추락 같은 것은 뭐 네. 보름 만에 장편을 네. 쓴 것도 있고 또 시인 같은 것도 한 47일 정도.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의 대부분이 그 유배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 어떤 고독감, 뭐 외로움 이런 거랑 싸워가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산 같은 분도 이제 그 유배 생활이라는 것이 아주 그 큰 동인이 된 것 같은데 그것 역시 평범한 정신한테서는 어려운 것이겠죠. 그 어려움을 힘으로 바꾸는 것, 혹은 고난을 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아마 큰 정신들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책을 하나 엮는데 3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약용이 500권을 썼다는 건 이런 책을 170개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량인 것입니다. 그건 쉽게 깨지기 어려운 기록인 것 같습니다. 높이로 따지면은 뭐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 속에는 아들이나 형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 또 시나 수필 같은 그러한 문학 작품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 경전 연구나 또 국가제도 개혁 같은 그러한 논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책을 1년에 10권씩 썼다는 거 엄청난 작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유배지에서 500권의 책을 썼다.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배지라면 자연 환경이 나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 않는 외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약용이 처음 유배를 갔을 때도 그곳의 풍속이 영리하고 각박한데 그대가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약용을 강진으로 유배 보낼 때 책을 쓰라고 보낸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왜 강진이었을까요? 정약용과 그의 형 정약전이 유배길에 오른 것은 1801년. 나라에서 법으로 금한 서교에 깊이 빠졌다는 게 이들의 죄목이었다. 이들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사형을 면한 것이 다행이었다. 당시 서교도로 지목된 사람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이들뿐이었다. 이들의 유배지는 강진과 흑산도. 그렇다면 유배지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되는 것일까? 배소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기 그 생활 근거지로부터 U2000리, U2500리, U3000리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조선의 국토는 비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그 유형수의 고향이나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유형수가 편중되면 그 고을의 재정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 안배를 하려는 배려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그 생활 근거지가 경기도 일원이기 때문에 남쪽 먼 끝 강진이나 그 해남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배지는 죄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역 죄인일수록 한양이나 거주지에서 먼 곳에 배치된다. 헌정 때 정리된 유배지 목록을 보면 강진은 한양에서 걸어서 11일이 걸리는 것으로 중죄인들의 유배지였다. 한양에서부터 함께 유배를 떠났던 이들 형제가 헤어진 곳은 이곳 나주. 나주를 지나
정약전은 목포 쪽으로, 정약용은 해남 쪽으로 길이 나눠진 것이다. 이때가 마지막이었다. 형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사망하므로 이들 형제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조정이 서교도로 지목된 정약용의 유배지로 외진 시골 마을을 지정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거리만 계산한 것이었을까? 자서전엔 당시 강진에는 서교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정약용을 통해 서교도를 진압하려는 숨은 뜻이 있었던 것이다. 원래 유배 죄인의 살 집은 관할 수령이 지정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 지정된 사람은 죄인을 돌봐주고 관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서학교도라는 죄명으로 유배를 온 이 정약용을 이 관할 수령은 외면했습니다. 자연 돌봐주겠다고 나서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자서전에 보면은 이 정약용 스스로가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약용의 생활도 나아져갔습니다. 가족들이 오고 갈 수도 있었고 또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유배 죄인의 일반적인 생활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김홍성 씨. 예, 저는 지금 한 유배 죄인이 머물고 있는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곳에 죄인이 사는 것은 분명한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또 밥 짓는 아낙네의 모습도 보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안에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잠시만요. 아니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겁니까? 남편이 나라에 죄를 지어 유배를 오게 됐으니 당연히 지아비를 따라와야지요. 온 가족이 다 온 모양인데 아니 집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그래도 이 고을 수령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빈 집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집은 수령님이 알선해 주시거든요. 아니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들에 일하러 가셨습니다. 아니 밖에 나가서 일해도 괜찮단 말입니까? 우리 먹고 살 건 우리가 벌어야지요. 누가 우릴 공으로 먹여주겠습니까? 아 남편이 지금 저기서 오는 모양인데 저 잠시만요.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유배는 언제 끝납니까? 기약이 없어. 원래 유배죄에는 형기가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특별 사면이 있기 전까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요. 그래도 이 정도면 집이 꽤 괜찮습니다. 이 정도 집이면 유배받아서 귀양살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건지 잘 모를 정도인데 안 그렇습니까? 난 죄가 좀 약하고 또 운이 좋아서 좋은 수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만하다오. 수령을 잘못 만나면 전혀 도와주질 않아서 고을에 부잣집의 머슴이 되기도 한답디다. 보통 죄인이야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바로 옆집은 또 그렇지도 않다오. 옆집에는 위리 안치 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다오. 유배 죄인들 가운데도 등급이 있어서 국가 반역죄를 지은 대역 죄인들은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장소를 옮겨서 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보쇼. 아유, 왜 그러세요? 그 집은 가지 말라 그랬잖소. 아니 이 집 죄인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원래 왕족인데 영모를 꿰따더구만. 왕들이나 높은 벼슬을 하던 양반님네들은 잘못되면 다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저 건너편 그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뭐 아이들도 가르치고 땅도 샀다고 하는데 위리안치 죄인은 아닌 모양이군요. 그럼요. 그 사람은 여행도 다니고 처자도 왔다 갔다 하던데 그리고 워낙 소문이 난 사람이라 그런지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꽤 있다는 소문이 있디다. 유배 죄인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유배지에서의 규칙도 가지각색인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다산 선생께서는 집 밖에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대역 죄인에게 내리는 위리안치는 아니어서 생활이 크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엔 이 반역죄를 지은 대역죄인이 아니라면
유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평민들의 생활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정약용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배 초기 한 노파의 주막에서 4년을 보낸 그는 보은산방을 거쳐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 다산초당으로 이사를 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1000여 권의 장서를 이용해서 저술에 몰두할 수 있었다고 이 자서전에 적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거처를 마련해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생활을 책임져주고 저술을 도와준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강진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이 처음으로 묵었던 변두리 주막집. 지금 그 집터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그때 일을 기억하게 한다. 그런데 최근 그 주막집의 실제 자리는 비석이 있는 곳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임이 새롭게 밝혀졌다. 여기가 원래 무슨 자리였어요, 그럼? 예, 여기가 그냥 방 주무신 그 방 큰방 자리예요. 어떤 식으로 있었어요? 방 조그만 방 하나? 예, 방 하나 하고 이쪽에 부엌 하나 하고 있고 또 이쪽에가 저 대나무로 연꺼진 거 저 문이 작아나 이렇게 있었어요. 정약용은 이곳에서 유배 초기 4년간 생활했다. 단칸방에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그는 이 주막집 뒷방을 사이제라 이름 붙이고 고독한 시간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차츰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선 시끄러운 주막집 대신 산속에 지어진 다산초당이 그의 거처로 제공됐다. 정약용은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독서와 집필에 몰두하게 된다. 자기만의 집이 생기자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그를 도와준 사람들은 중인 출신의 지식인들이었다. 특히 다산초당의 주인 윤단은 그의 저술 활동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1808년 봄에 다산님께서 거처를 이곳으로 옮기시자 윤단 할아버지께서는 선생님께서 저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그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 소장하고 있던 1000여 권에 달한 서적, 이런 서적이 바로 다산이 오늘의 실학을 집대성하게 됐던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불여 붕오면 사후해라. 불여 붕오면 사후해라. 그래, 누가 해석해 보겠느냐. 또한 윤나는 정약용에게 그의 손자들을 제자 삼아 가르쳐줄 것을 청했다. 공자님도 명자님도 이 덕목을 가장 중요시 여겼느니라. 정약용은 이들을 가르치며 생활비를 벌었을 뿐 아니라 책을 쓰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다. 종이를 다듬는 일에서 먹을 가는 일까지 숙련된 조교 역할을 맡아준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에게는 깊이 있는 학문을 함께 토론할 친구가 필요했다. 이런 그의 갈증을 해소시켜준 것이 백년사의 해장선사였다. 이 만남으로 인해 그는 주역에 심취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절의 역사를 기록한 백년사지를 감수하기도 했다. 정약용이 그의 사상을 완성시켜 가는 데에는 그의 외가 해남 윤씨 집안도 한 몫을 했다. 이들은 큰 부자인데다가 실사구시 학풍을 이어받고 있었는데 특히 공제 윤드서의 지도와 그림들은 그에게 실용적인 학문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게다가 이곳엔 당시 쉽게 구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책들이 가득했다. 정약용은 이 책을 구해보면서 각 분야에 걸친 개혁안을 완성시켰던 것이다. 유배지가 강진이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강진에 가까운 해남이 다산의 애가입니다. 뭐 고산 윤선도, 공지 윤수도 등 그 피를 받은 그런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집에는 많은 서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산이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강진에도 윤씨들이 많이 살았고 또 그쪽 지역에는 이미 존재 200교를 비롯한 그 대실학자들이 거기서 학문적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다산이 실학사상을 완성하는데 집대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리라. 또한 유교 경전을 새롭게 해석할 토대를 제공한 것은 해남의 대흥사였다.
당시 이곳은 고종학의 대가 추사 김정희가 드나들 정도로 신학문이 유입돼 있었고 학식 높은 고승들의 토론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이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그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본성을 중시하는 기본 입장을 다져나갔다. 그 결과가 바로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주막집 노파에서부터 출세하지 못한 학식 있는 양반들, 또 중인 출신의 제자들, 덕망 있는 스님들, 이런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약용은 별 걱정 없이 지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진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름 없는 백성들입니다. 1년 내에 농사를 지어봤자 관청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 또 고을의 수령이나 아전들의 횡포로 억울한 송사에 휘말린 사람들. 이들의 참담한 생활은 이 정약용의 국가 개혁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관리, 백성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목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목민관의 자세와 할 일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에 착수합니다. 그 결과로 정약용의 최고의 역작, 목민심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정용실 씨.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쓴 것은 유배 생활이 끝나가던 1817년, 그러니까 유배 생활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쓴 듯합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이 목민관의 자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목민관, 20세기 말 오늘날의 목민관과 대비를 한번 해볼까요? 재선거에서 자민련의 목민관이 되어 부임하게 되면 과묵하여 지 말도 못하는 사람인 체 자민련의 김용채 후보가 또한 지방 관속들이 전하는 속설이나 선동하는 풍습일랑 진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무소속의 이기재 후보와 노름판으로 밤을 세워서는 안 된다. 34,184표와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목민관이 된 뒤에는 술도 끊고 여색도 멀리해야 한다. 행여나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거나 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라.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목민관으로서 청렴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그를 도둑으로 지목하고 더럽다 꾸짖는 소리가 들끓을 것이니 부끄러울 노릇이다. 관급 공사와 관련해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어쩌면 오늘날의 상황에 대비시켜봐도 꼭 들어맞는 말들입니다. 정약용은 모두 12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 목민관의 자세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신경을 써야 하는지 조목조목 적어놓고 있는데요. 이 오늘날에 적용을 해도 좋을 그런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매년 봄철이 다가오면 해를 넘기고 홀로 사는 미혼자들을 골라 결혼시켜 주어라. 호랍이나 과부를 짝지어주는 정책도 시행함직하다. 혼인을 권장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니 목민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병무청 감사를 마친 감사원은 오늘 돈을 주고 병역을 기피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일이다. 이 때문에 온갖 비리가 만연한다. 따라서 부잣집 아들 중 병역 기피자는 반드시 찾아내 벌금을 매기도록 하라. 대체로 관청에 손님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친구나 친척들을 불러다 관청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 않다. 대체로 관청하는 엄숙하고 참신해야 한다. 자빈 출입은 엄중히 금지해라. 벼슬이란 반드시 바뀌는 법이다. 바뀌더라도 놀라지 않고 잃더라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존경할 것이다. 장부 정리도 평소처럼 하다가 다음 날 훌쩍 떠나는 것이 지혜 있는 목민관의 행동인 것이다. 혼자 사는 남녀의 결혼은 관청에서 주선해라. 당시 혼사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이러한 주장을 펼치다니. 백성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아주 세세한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이렇게 예리한 정약용의 눈은 당시 백성들의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였던 송사로 옮겨갑니다. 당시는
이 수령과 아전들의 부정부패로 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부정 시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중국과 조선에 대한 재판 기록을 모으고 또 재판 절차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구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 흠흠신서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재판관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조선 사회에선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약용의 흠흠신서, 예리한 재판관 정약용의 실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척걸 주민 이처상은 지난 3일 집안에서 갑자기 숨을 거뒀다는데 그때 상황을 소상히 하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굶어 죽은 것이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소녀의 집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닙니다요. 급체를 한 것이죠. 그때 마침 제가 그 집 앞을 지나게 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까 보리떡을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 씨가 숨이 막혀 하길래 제가 얼른 쌀뜨물을 구해서 먹여주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몸을 베베 꼬더니만 그만 숨이 멎어 죽어버렸습니다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요. 제가 몇 년째 옆집에 살면서 쭉 보아왔지만 그 사람은 돌덩이를 삼켜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요. 분명 살뜰물이 아닌 양잿물을 먹인 것입니다요. 현명하신 사또나리,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억울하게 죽어간 저의 형님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사옵니다. 제 형님을 죽인 자는 바로 그 못된 박사회이옵니다. 그리고 그전 제 형님이 죽기 3일 전 몹시 폭행을 한 사실도 있사옵니다. 그게 분하고 억울하여 밥도 못 먹고 가슴을 끓이다가 결국 화병으로 죽은 것입니다요. 사또나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참, 그 본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다르다니. 하지만 어쨌든 가장 가까이에서 본 부인의 의견이 가장 정확한 거지. 더 들을 것도 없다. 흠흠신서는 이 사건에 대해 크게 3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부검을 실시하는 것. 그 결과 시신의 온몸에 타박상이 있었고 독약을 마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타박상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이처상은 죽기 3일 전 이웃주민 박사회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심하게 얻어맞았다. 이때 일이 너무 분해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이처상은 마침 집 앞으로 지나가던 박사회를 보고 다시 달려들었다. 그러나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만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이 소식을 들은 박사회는 자신이 죽인 것도 아닌데 그날로 종족을 감추었다. 그리고는 동생을 시켜 가족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것이다. 혹시나 자신에게 살인 누명이 씌워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맞은 것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혼자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걸 박사의 잘못으로 본단 말입니까? 당시 수령은 이렇게 주장했지만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비록 직접 죽이진 않았다고 하나 본래 굶주려 허약한 사람을 때린 것은 그 자체가 치명적이다. 더군다나 증언을 조작해 사건을 덮으려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형사사법의 이상은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는 그 무죄를 입증해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의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많이 엇갈리는 수가 많고, 그래서 이제 다산이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이걸 좀 개선하고자 하는. 목민심서와 흠흠신서, 그리고 여기에 경세유표까지 더해 정약용의 국가개혁안은 점차 완성이 되어갑니다. 목민심서와 흠흠신서가 목민관들의 지침이었다면
경세유표는 조선의 제도 개혁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러한 책들을 쓰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혹시 틀린 대목은 없는지 검증받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자문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나마 그를 도와준 사람은 당시 흑산도로 유배를 가 있던 그의 형 정약전이었습니다. 그는 책 한 권을 마무리 지을 때마다 정약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개혁안에서부터 유배 생활의 지혜까지. 그들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정약용은 한 편의 책이 완성될 때마다 그것을 형 정약전에게 보내 소감을 묻곤 했다. 이때 정약전은 우리 학문이 언제부턴가 바른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네가 헤쳐내 가리워졌던 것을 확 열어줬었으니 내 힘이 대단하다며 감탄했다고 한다. 책을 평가해주는 일만이 아니다. 정약전은 동생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형님은 혜성이 나타나는 것이 지구가 움직이는 확실한 증거라고 했지만 제가 살펴보건대 이건 분명히 별이 움직인 것이지 지구가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책을 쓰는 동안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업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생물 도감을 펴냈다. 자신이 처한 조건을 10분 활용한 연구였다. 이것은 흑산도를 중심으로 이 일대 바다 생물들의 생태를 담은 책이었는데 정약전이 유배 중에 남긴 유일한 저서다. 하지만 섬의 기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정약용은 늘 형님의 건강을 걱정했다. 보다 못한 정약용은 개고기를 5일마다 삶아 먹으라고 충고할 정도였다. 동생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1816년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병으로 사망하고 만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나기 불과 2년 전의 일이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저술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중앙조정에서는 간간히 그의 사면 복권 문제가 거론되곤 했습니다. 그는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 그에 대해 어떤 문제가 거론이 됐는지 순조실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정 씨, 처음에 사면 복권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정약용을 유배에서 풀어달라고 처음 상소를 올린 것은 순조 10년 9월 21일에 정약용의 아들 정우상이었습니다. 이때 순조는 정약용은 신유 사업과 관련이 확실하지 않으니 이를 참작해서 특별히 죄를 씻어주라고 명했습니다. 그것이 순조 10년이라면 1810년인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풀려난 것이 1818년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것이죠? 그 이유 역시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명은 내려졌지만 교리 홍명주를 비롯한 여러 조정 대신들이 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어명이 내렸는데도 풀려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정약용의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풀려났을까요? 정약용이 강진에서 고향인 경기도 마제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정약용의 사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순조 14년 의금부 관리 조정안의 상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또한 대신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로부터 4년 뒤 순조는 정약용이 아직 강진에 있음을 알고 최종적으로 사면령을 내렸다. 그때가 1818년 그의 나이 56세 되던 해였다. 이 무렵 정약용은 자신의 유배 생활이 끝나감을 감지하고 마지막 흔적을 남겼다. 다산 초당역 바위에 정석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놓은 것이다. 유배당한 지 18년 만의 일이었다. 드디어 정약용은 수많은 저서를 안고 고향 마제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집을 여의당이라 이름짓고
독서와 지필로 일관된 생활을 계속했다. 그리고 당대 유명 학자들과 교류를 시작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은 한강 유역에 세거지가 있던 여러 학자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신작, 김매순, 김기서, 또 홍석조 이런 학자를 들 수 있는데요.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상당히 많은 저술을 한 그런 연구자였고 또 집안에는 청으로부터 새로 수입된 여러 서적들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장서가이기도 했습니다. 다산은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학문 정보에 접하게 되고 또 자신의 저술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류의 결과로 다산은 자신의 저술들을 재정리하게 되고 마침내 그 저작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약용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사상을 바르게 평가받는 일이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해 뜻을 펼쳐보겠다는 것이다. 1830년 익종의 사망 직전 조정은 그를 불렀다. 부호군이라는 임시직을 두고 약을 지어 바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1834년 순조의 사망 직전에도 같은 영이 떨어졌다. 하지만 두 번 다 약을 미처 짓기도 전에 사망했다. 이때 정약용의 나이 73세. 그에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18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유배에서 풀려난 정약용은 고향 마제로 돌아와 독서와 지필에만 전념합니다. 익종과 순조 사망 직전 조정에 진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은 정치인이 아닌 의사로서였습니다. 그의 정치 생명은 유배와 함께 끝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형편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사상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의 자서전 끝부분에 당시의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적고 꾸짖는 사람이 많다면 천명이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한 무더기 불 속에 쳐넣어 태워버려도 괜찮다. 자신의 국가 개혁안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후대에 가서 그의 진면목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4월 7일, 그날은 정약용의 153주기가 되던 날이었다. 1836년 음력 2월 22일, 유배에서 풀려난 지 18년이 되던 해에 그는 숙환으로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75세. 특히 그날은 그가 결혼한 지 60주년이 되는 날로 회혼식을 기념하러 온 가족들이 모인 상태였다. 그는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저서들은 제자들의 손에 의해 소리 없이 번져갔다. 그의 개혁안이 정치권에 등장한 것은 1862년, 그가 죽은 지 26년 만의 일이었다. 기정진이 목민심서를 토대로 당시의 부패상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뒤 그를 제대로 평가한 최초의 임금은 고종이었다. 고종은 1885년 그의 저서들을 한데 묶어 여의당집을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그는 만약 정약용과 같은 신하만 있었다면 조선을 개혁했을 것이라며 개탄했을 정도다. 그러나 고종이 정약용에게 문도공이라는 칭호를 내리던 그해 1910년, 조선은 일제에 의해 그 이름을 잃고 만다. 그 뒤 정약용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 정인보, 안재홍 등 민족운동가들의 손에 의해 계속된다. 특히 정인보는 정약용에 대한 연구는 조선사의 연구요, 조선 근세 사상의 연구이자 조선의 시문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높이 평가했다. 일제시대에 유명한 국학자인 이당 정인보 선생은 그야말로 이 다산의 저서를 읽으면서 매료를 당합니다. 이런 책을 간행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필사모르로 된 다산의 저서들을 인쇄로 간행합니다. 이거 최초로 나온 여의당 정서입니다. 그러면서 다산에 대해서 이당 정인보 선생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산 한 사람에 대한 연구는 곧 우리 조선 민족사 전체의 연구다. 또 다산을 연구해 보면 민족 존망 성세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있다. 다산 한 사람 속에 민족혼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다산이야말로 우리 민족운동사에 있었던 사상의 뿌리를 제공해 준 그런 학자였다. 이런 토대 위에 정약용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실학 사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다각도로 진행된다. 그가 있음으로 해서 실학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었고 근대화의 내용 또한 외부에서 주어진 것만은 아님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은 그의 사상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산 단계에 와서는 실학이 단순히 근대 지향적인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단계에 이미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타학론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 타학론에서 다산은 서양의 그 사회개혁론과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서는 인민주권설을 주장하고 있고 또 군주가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제거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인민혁명권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 사상이 내재적으로 근대적인 사상에 도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고 이것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의 우리와 잘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서전을 통해 정약용을 조명해 봤습니다. 유배 18년 또 500권이라는 방대한 저수를 통해 그는 조선의 국가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이 유배지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렇게 엄청난 작업을 이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백성과 조선에 대한 뜨거운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개혁안이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재해석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조선의 모습은 개혁을 시도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그는 진정한 조선의 개혁을 꿈꾸었던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